자, 우리 지난번에, 이제 서론을 했고, 이제 본론 들어갑시다, 한번. 자, 이제 1장이, 1장보다도, 1, 2장 두 장이 이제 일부 증상인데, 증상. 심프통이죠, 증상. 증상이라는 거는 일종의 사건이죠, 그죠?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그 벌어진 일이 뭔가, 좀 우리를 좀 놀라게 하고, 좀 괴롭히고, 좀 아프게 하는, 그런 뉘앙스를 띤 사건이죠, 그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좀 더, 고전적인 말을 쓴다면은, 어떤 현상이죠. 현상. 페노메논인데, 그런 고전적인 인식론적인 용어가 아니라, 증상이라는 그 의학적인 용어를 쓰고 있다는 점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책의 구조를 보면은, 첫 번째 그 1장, 2장에서 증상을 얘기하고, 두 번째가, 그 타자 속의 타자 속의 이제 결여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증상이라는 건 우리한테 나타난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타자, 좀 대타자의 뉘앙스가 강하죠. 거기에 존재하는 어떤 그 결여, 빈자리, 균열, 이제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주체를 얘기하고 있죠, 주체.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이 어떤 우리에게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증상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를 둘러싼 어떤 그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균열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획득해 나가는 어떤 그 주체를 얘기하고 있고, 그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일부 증상의 첫 번째 장이 마르크스는 어떻게 증상을 고안해낸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증상을 고안해냈다라는 표현은 약간 이상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증상이라는 거는 고안해내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냥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증상 개념이겠죠. 어떤 우리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현상들을 증상이라는 개념으로 포착을 했다는 얘기지. 증상이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증상 개념을 고안해내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챕터인데,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이 1장을 읽는데, 오늘 읽을 그 전반부는 주로 이 사람의 어떤 사유의 형식이라 그럴까? 그 논법이라 그럴까? 사유 구조라고 할까? 이제 그런 거를 상당히 잘 보여주는 이제 그런 대목이죠. 그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어떻게 증상 개념을 고안했는가라는 그 물음 자체가 이미 시사하고 있듯이, 마르크스와 프로이트를 연결시켜서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점에서, 20세기에 이루어진 그 마르크스 프로이드주의, 프로이도 막시즘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 좀 잇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은, 라칸이 증상 개념을 고안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마르크스다라고 했던 그 얘기에서 이제 실마리를 끄집어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증상을 고안했다면은 그런 그 프로이트와 그 마르크스의 어떤 관련성은 뭐냐 하면은 상품 분석과 꿈 분석에서 잘 볼 수 있다. 마르크스가 상품을 분석하는 그 로직은 프로이트가 꿈을 분석하는 로직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물을 그 증상의 개념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은 마르크스에 의해서 고안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힘줘 이야기하고 있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꿈이든 상품이든 뭐든 간에, 어떤 기호든 간에, 어떤 것 안에 어떤 그것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그 사물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비밀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형식 자체의 비밀이다. 우리 텍스트 맨 첫 페이지 그 아래 보면 분석을 통해 밝혀져야 하는 비밀은 형식, 이 숨기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 자체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카프카의 법 앞에서라는 아주 작은,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그 단편이 있는데, 단편으로도 발표가 됐고, 심판, 소송이라도 번역하죠. 소송의 한 구절로도 인용 구절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법의 문 앞에서 그 법 안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그 문지가 자꾸 막는 거야, 문지기가. 못 들어오게 막아요. 또 이 사람은 또 들어가려면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평생 동안 법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서, 이 사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누워가지고, 기력이 쇠해가지고, 누워서, 있었는데, 그 사람을 한평생 못 들어오게 했던 그 문지기가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이 문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만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당신을 위해서 바로 이 문을 만들었고, 당신이 주인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은 문지기가 앞에서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 법 안으로 들어가는 형식 절차라는 걸 몰랐던 거지. 문지기가 그 사람을 막는 그것 자체가 그 법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절차였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죠? 그걸 떠올리면 되는데, 또 하나의 예로는, 어떤 두 사람이 있었는데, 뒤에도 나오죠. 이 책 뒤에도 나오는데, 기차를 탔어요, 둘이. 타서,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또 한 사람은 폴란드인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그 유대인을 되게 미워하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그래서 쫙 째려보고 있다가, 유대인 양반,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버냐고, 이제 아주 심통맞게 물었죠, 이 사람이. 물으니까, 그 유대인이, 아니, 그렇게 중요한 비밀을, 어떻게 내가 당신이 가르칠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비밀인데, 그게 계속 안 가르쳐요,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화가 나니까 계속 이제 물어보는 거지. 좋아, 그러면 나한테 $5만 줘. 내가 그 비밀을 같이 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이 $5 줬어,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유태인이 얘기를 해주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별 얘기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5달러까지 줬는데 왜 정말로 그 돈 버는 비밀을 얘기 안 해주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냐. 막 화를 냈죠. 유태인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5달러만 받고 어떻게 당신한테 그렇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겠느냐. 얘기하죠. 그죠? 그걸 가정을 한 2번, 3번 한 다음에 그래도 뾰족한 얘기가 안 나오니까 폴란드 사람이 막 화를 냈죠. 이 유태인 나쁜 놈이래가지고 어떻게 네가 돈 버는 법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안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유태인이 내가 지금 당신한테 10달러 어떻게 버는지 가르쳐주지 않았냐고. 유태인 10달러 벌었잖아 지금 돈 받아가지고. 그죠? 그게 뭐냐면은 유태인이 돈을 버는 비밀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폴란드인은 뭘 몰랐냐 하면 그 유태인이 돈을 버는 방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자기한테 하듯이 바로 그렇게 해서 10달러를 번다는 걸 몰랐던 거지, 유태인이. 폴란드인이.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지적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물의 비밀은 그 안에 꽁꽁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물이 다른 것과 관계 맺고 나타나고 하는 그 형식 자체, 그 과정 자체 속에서 이미 그 사물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해겔이 그 정신현상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탐구해 가는 그 과정 자체 속에 이미 그것이 무엇이냐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자꾸만 그게 저 어딘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분석을 통해 밝혀져야 하는 비밀은 형식, 마르크스의 상품의 형식이라든가 또 프로이트의 꿈의 형식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숨기고 있는 그 내용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건 어찌 보면은 그 해석학에 대한 일종의 비판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해석학이라는 거는, 드러난 의미, 겉으로 드러난 의미 안에서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는 거거든요. 밝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쪽에는 그런 숨겨진 의미 같은 것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르크 해석에 있어서도 34쪽에 보면은 진짜 문제는 상품의 중핵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상품의 숨겨진 본질은 노동이다. 우리가 보통 노동 가치설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노동 가치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르크스가 얘기했다기보다는 고전 경제학자들 스미스라든가 또 리카르도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비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노동이 그런 상품 가치의 형식을 띠고 나타나는가? 네? 그렇죠? 그것은 오로지 생산물의 상품 형식으로서만 자신의 사회적인 특성을 단언할 수 있는지, 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이라는 것은 상품의 형식으로서만 자기의 사회적인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지, 그 형식에 비밀이 있다면 그 형식에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드러내는 게 중요한 거고. 프로이트 꿈도 마찬가지인데, 꿈의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어떤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꿈이 표현되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형식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35쪽에 강조가 되어 있듯이 잠재적인 그 꿈 사고 속엔 무의식적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풀어서 말하면 꿈의 어떤 본질적인 그 구조라고 하는 거는,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잠재적인 사고, 드러나 있지 않은 어떤 사고, 겉으로 드러나는 꿈과는 다른 어떤 사고, 즉 겉으로 드러나는 꿈 텍스트 밑에 숨겨져 있는 어떤 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그 텍스트가 표현되는 그 형식, 그 방식 속에 그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 형식의 가장 그 기본적인 거는 전치와 응축이죠, 그죠? 전치와 응축. 전치라고 하는 거는 그 displacement, 자리 옮김이지, 자리 옮김. displacement, 자리 옮김. 그 다음에 응축은 뭐냐면 이렇게 빡 압축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학적인 그 수사로 말하면 응축이라는 거는 은유죠, 메타포, 은유죠, 그죠? 그 다음에 전치라고 하는 것은 환유죠, 메토니무, 환유. 환유와 은유는 어떻게 다르죠? 은유라는 것은 어떤 것을 통째로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지. 그죠? 어떤 것을 아예 통째로 이렇게 딱, 통째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 아저씨는 찐빵입니다. 그 사람은 찐빵처럼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김 아저씨라는 그 사람을 통째로 하나의 찐빵으로 다 이렇게 치환하는 거죠. 그게 은유죠. 메타포. 메타포라로 하는 것은, 메타포라는 것은, 메타포라. 히라보에. 포라라고 하는 거는, 자리죠, 자리. 자, 메타는 옮기는 거. 그래서 메타포라 하면 자리를 옮기는 거지. 원래 사람은 생물학에 속하는 종이고, 그죠? 빵이라고 하는 거는 식품에 속하는 거니까 자리가 다른 거지, 범주가 다른 거지, 그지? 근데 저 사람은 빵이다 그러면 그건 일종의 자리를 옮기는 메타포죠, 그죠? 근데 환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통째로 옮기는 게 아니라 A와 B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라고 그럴까? 어떤 관련성이 있을 적에 B를 얘기할 거를 A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거를 바꿔버리는 게 아니고, 요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데, 요거로 얘기할 걸 요걸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기가 난다. 그게 불이 났다는 거지, 불이 났다는 거죠, 그죠? 또는 불이 났다는 거를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시끄럽게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불이 났다는 거지, 그지? 그게 이제 환유죠, 환유, 그죠? 꿈이라는 것도 뭐냐면, 은유라든가 환유로 나타난다. 꿈이라는 것도. 그래서 꿈의 내용 속에 뭔가 어떤 비밀을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꿈이 나타나는 그 방식, 그 형식, 그 자체가 사실은 그 꿈의 무의식이고 비밀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식의 그 지적의 언급은 사상사적으로 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구조주의의 어떤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굉장히 많이 변형됐고, 이미 구조주의라는 것이 이미 전성기가 60년대, 그때 60년대 후반 되면 벌써 이제 구조주의에 대한 그 비판이 등장하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 뒤에는 완전히 이제 뭐 탈구조주의 전혀 다른 걸 나가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잭은 뭐 지금 현존하는 인물이니까 원래 형태의 그 구조주의로부터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사유의 어떤 입각점이라 그럴까, 그 사유의 어떤 그 서 있는 그 자리는 역시 구조주의로부터 흘러나온 그 갈래 속에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왜 그러냐?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물의 비밀은, 어떤 사물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형식에 있다고 보는 거죠. 형식에. 내용에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단적인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탁자에 대해서 이 탁자는 노랗다. 이 탁자는 나무로 되어 있다. 이 탁자는 딱딱하다. 이 탁자는 뭐 어떻다. 그 다음에 이 탁자는 이 교실의 맨 앞에 놓여 있다. 이 탁자는 3만 원이다. 이렇게 서술할 적에 다른 그 수로들하고 좀 다른 수로가 있죠. 어떤 게 좀 다를까? 다른 수로들하고 좀 다른 게 어떤 게 있겠어요? 응? 어떤 게 있겠어요? 응? 이 탁자는 노랗다. 이건 딱딱하다. 어? 그다음에 나무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는 모두 이 탁자에 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탁자는 여기 맨 앞에 있다. 라고 하는 건 여기 내재해 있지 않지. 내가 이놈을 저기 끝에 갖다 놔도 다른 수로는 그대로잖아. 그지? 다 그대로죠. 그죠? 근데 맨 앞에 있다는 게 맨 뒤가 돼버리지. 거꾸로 돼버리지. 그죠? 그러니까 그 맨 앞에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거에 내재한 속성이 아니라 요놈이 다른 곳과 맺는 관계 속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죠? 왕과 신하예가 있잖아요. 그죠? 왕과 신하예. 왕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뭔가 어떤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사실은 뭡니까? 신하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하들이 자기를 왕으로 쳐주니까 왕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지? 어떤 사람이 왕이 돼야 하는 어떤 내재적인 속성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당위는 있지. 당위. 덕스러워야 하고, 그죠? 당위는. 당위 빼고, 사실로, 팩트로.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그러잖아, 그지? 예를 들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인간이 우주에서 멸종했어. 다른 것도 있지 모르지. 인간 비슷한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아직 모르니까. 인간이 이 세계에서 멸종했어. 그럼 신이 얼마나 허전하겠어? 왜? 아니, 인간이 멸종하니까 누가 자기한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공물을 갖다 붙이는 애가 있어, 멋진 신전을 져주는 게 있어. 아무도 없잖아. 그지? 호랑이가 기도해주겠어. 바퀴벌레가 신전을 져주겠어. 아니면 고양이가 무슨 성경책을 써주겠어.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신이 신인 건 인간이 신으로 쳐주니까 신인 거지. 신이 우리를 만들었지만, 만들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변적인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만들었지만, 인간이 신을 경배하려면 신은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 그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관계 속에서. 아까 내가 이것을 얘기한 것 중에서 또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또 특별한 게 하나 있어. 뭐가 있을까, 또? 이게 3만 원이다. 3만 원이라는 거지, 3만 원. 그 3만 원이라는 게 여기 내재해 있습니까?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미다스 왕인가 있잖아, 옛날에, 그지? 그래서 보이는 걸 다 황금을 만드는데, 근데 나무만 황금이 안 됐다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도 이게 엄청난 가치를 가질 거 아니야, 그지? 다 만들면 딸조차도 만드니까 황금이 되는데 얘만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3만 원 아니라 이거
값으로 딸 수 없는 거지, 그지? 사실은 그 값이라는 것도 참 묘한 거죠, 굉장히. 상품이라는 것도 참 묘한 건데, 그게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구조주의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고전적인 구조주의는 뭐, 이제 낡은 게 돼버렸지만, 사고의 정향이, 기본 오리엔테이션이 뭐냐면, 사물을 그거에 내재해 있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의미는 그 안에 실제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생겨나는 거고 관계가 바뀌면 의미도 바뀌어버리는 거지. 물론 지적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는 뭐 이미 그거는 이미 오늘날엔 거의 낡았다면 그렇지만 하여튼 상식적인 얘기가 됐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의 사고의 어떤 기본 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까 그런 게 이제 그 구조주의적인 점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얘기는 또 어떻게 연관되냐면 칸트의 물 자체에 대한 해결의 비판과 연결되어 있어요. 칸트의 물 자체 해결의 비판. 칸트처럼 우리가 현상세계만을 알 수 있고 그 너머의 물 자체의 세계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해결은 그 물 자체가 그 어딘가에 이렇게 숨어 있고 은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물 자체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 이미 그 물 자체가 뭔지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해결 얘기는. 그건 이제 아마 나중에 또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35쪽의 첫 번째 문단 아래쪽에 꿈의 본질적인 구성은 그것의 잠재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것에 꿈의 형식을 부여하는 작업. 조금 아까 이야기한 전치와 응축의 메커니즘, 단어나 음절의 내용의 형상화, 거기에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풀어놓은 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맨 아래쪽이죠. 항상 세 가지 요소가 작동한다. 외현적인 꿈 텍스트, 그 다음에 잠재적인 꿈 내용, 그리고 꿈 사고, 그리고 꿈속에서 표현된 무의식적인 욕망이다. 욕망은 꿈에 밀착되어 잠재적인 사고와 외현적인 텍스트 사이에 끼어 있다. 그죠? 따라서 욕망은 프로이트에 따르면 그 꿈이라는 거는 소망의 표현이죠. 그죠? 욕망은 잠재적인 사고와의 관계 속에서 더 깊숙이 숨겨져 있지 않다. 욕망은 전적으로 잠재적인 그 사고를 처리하는 기표의 메커니즘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므로 마치 이거를 칸트와 해결 관계로 보면은 뭡니까? 인식이란 전적으로 물 자체를 처리하는 그 사육 과정 속에 구성되어 있다는 거지. 그죠? 분명히 보다 표면에 위치한다. 다시 말해서 욕망의 유일한 자리는 꿈의 형식 속에 있다. 꿈이 형식 그 자체가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꿈의 진정한 주체, 무의식적인 욕망은 꿈 작업 속에서 잠재적인 내용을 공들여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다. 아까 유대인이 돈을 버는 것은 어떤 비밀로서가 아니라 그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면서 돈을 받은 그 과정 자체에 있듯이, 그렇죠, 그죠?